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바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리히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책은 제가 대학 시절 교양 과목을 통해 처음 접했던 작품입니다. 당시에도 널리 읽히던 교양서였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펼쳐보니 그때의 독서 경험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마치 처음 읽는 마음으로 새롭게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제독 과정에서 저는 프롬이 제시하는 사랑의 개념이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사유체계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결한 분량 속에 담긴 사상의 밀도와 폭넓은 통찰에 거듭 놀라게 되었고 그의 논지를 따라가며 공감되는 대목마다 표시와 메모를 남기다 보니 책 전체가 학습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제독의 경험과 핵심 통찰을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써 이 책이 제시하는 사랑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사랑의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이론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자인 에리히 프롬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1900년에 태어나 1980년에 생을 마감한 독일 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입니다. 그는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윈헨 대학교와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을 연구하였으며 1933년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할 무렵 이미 저명한 정신분석학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프롬의 사상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을 움직이는 주요한 동력을 인간 내부의 생물학적 본능, 개인의 무의식, 특히 성적 충동에 두었다면 프롬은 인간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을 인간 외부의 요소인 관계와 환경에 두었고 인간을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려는 실존적 관계 존재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이트가 개인의 무의식과 유년기 가족관계를 성격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본 데 비해 프롬은 사회적 무의식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구조, 문화, 권력관계 등 사회적 조건이 인간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정신분석을 개인 심리학의 범주에서 사회철학의 차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프롬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심화된 인간의 소외 문제를 통찰력 있게 분석한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유를 획득한 현대인이 오히려 고립과 불안을 경험한다는 역설을 밝혀내며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재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성적 현상, 의존 관계로 이해하던 기존 관점을 넘어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랑을 인간 존재의 중심 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의 머리말에서 이 책이 사랑에 관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사랑이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감정이나 순간적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도와 전인격적 발달에 의존하는 능력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개인의 인격 전체가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형성과 인격 발달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져도 참된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참된 겸손,
용기, 신념, 그리고 자기 수련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개인적 사랑 역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사랑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이 하나의 능력이며 실천적 과제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훈련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독자에게 제시합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이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오해.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사랑은 기술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만약 사랑이 기술이라면 지식과 훈련이 요구될 것이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학습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배워야 할 능력으로는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롬은 이러한 오해가 세 가지 전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능력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이 관점에서 남성은 성공, 권력, 경제적 성취를 통해 사랑을 얻고자 하며 여성은 외모와 매력을 통해 사랑을 획득하려 합니다. 또한 남녀 모두 유쾌한 태도, 사회적 능력, 성적 매력 등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랑의 능력 형성이 아니라 타인에게 선택받기 위한 자기 상품화에 가깝다고 프롬은 비판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즉, 적절한 대상만 발견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롬은 이러한 인식이 근대 이후 형성된 낭만적 사랑 개념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사회적 계약에 가까웠으나 근대에 이르러 사랑이 개인적 경험으로 강조되면서 올바른 대상의 중요성이 과도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시장 논리가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교환 가치가 있는 인간 상품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사랑 역시 시장에서의 선택과 교환의 문제처럼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을 지속하는 상태를 혼동합니다.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 경험되는 강렬한 감정과 일체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마련이며 친숙함이 증가할수록 실망과 권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사랑의 소멸로 이해하지만 프롬은 그것이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초기의 열정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순간적 경험일 뿐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프롬은 결정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음악이나 의학, 공학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기 수련, 인격적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을 배울 때 우선 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실천의 습득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랑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습득 과정을 거친 후 실천적인 숙달의 과정도 거쳐야 함을 2단계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선 사랑의 이론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이론. 프롬에 따르면 사랑의 이론은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왜 결합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동물의 결합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 기구에 의해 설명되지만 인간의 결합은 본능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무의식적 조화 상태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합의를 상실한 인간은 이성을 발달시키며 의식적인 합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분리에 대한 불안. 이성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은 자신이 분리된 존재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고독하고 무력하며 타자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인간과는 다르게 고독을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인간 존재의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분리된 존재로서의 자각은 인간의 실존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며 인간은 이분리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계 및 타자와의 결합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 경험은 불안을 낳으며 이 분리를 극복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가 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서 인간은 분리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간의 역사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또한 인간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취를 통한 분리불안의 해결.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유아기는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초기 형태를 보여줍니다. 유아는 아직 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체적 존재만으로도 안정과 합일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초기 단계에서도 인간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롬은 원시 부족의 경우에서 인간의 분리 불안을 극복하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도취 상태를 통한 합일 경험입니다. 원시 부족에서 보여지는 집단적 의식, 광의적 축제, 마약이나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황홀경 등은 외부 세계와의 분리감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고 공동체와의 융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취 상태는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은 그 과정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불안이난 무엇에 취했다는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와의 합의를 경험합니다. 원시 사회의 집단은 소규모 사회였으며 먹이 채집이나 다양한 행사와 같은 사회 활동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사람들은 동일한 신앙과 행동 양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아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통 사회의 조건에 의존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규모적인 면에서도 개인이 동일한 형태의 집단적 도취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개인적 도취 수단에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 해소에 그칠 뿐이며 이후 죄책감과 공허감을 동반하고 다시 의존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성적 도취를 통한 분리불안의 해결. 분리 상태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로 인간은 성적 도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적 결합은 두 개별 존재가 일시적으로 경계를 잃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독과 단절의 감정을 잠시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점에서 성적 도취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한 황홀경과 유사하게 분리의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프롬은 성적 결합 자체가 참된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성적 경험이 단지 긴장 해소나 쾌락의 방출에 머물 경우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 형성 능력과는 무관한 일시적 해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적 도취는 분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험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공허감과 단절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결합이 사랑이라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개별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성숙한 합일이 아니라 순간적인 융합 경험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 도취는 분리 불안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일 수는 있으나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단 동일화를 통한 분리 불안의 사회 구조적 해결. 인간은 자연적 합일에서 벗어난 이후 근원적인 분리 상태를 경험하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를 추구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는 원시적 소규모 공동체에서 도시국가와 제국, 종교 공동체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존재의 안정과 소속감을 획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로마인도 나는 로마인이라는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구조는 지속되며 개인은 자신의 관습사고 행동 양식이 집단의 유형과 일치할 때 고립을 극복하고 합일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공포와 강제를 통해 이러한 일치를 확보하고 민주사회는 선전과 암묵적 규범을 통해 이를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에서 분리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구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국가에서는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 경향은 일부 패션 스타일이나 종교의 선택, 정치적 활동의 자유 정도에서 사소하게 만족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치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르고 있고 스스로의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견해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사회에서도 만인과의 의견 일치는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본래의 평등의 의미가 변질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집단과의 합일은 본래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기능적 동일성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본래 평등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을 지니면서도 각자가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식이며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똑같은 신성한 천품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 일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 모두 일체임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각기 독특한 실제이고 각기 하나의 조화로운 우주라는 것도 사실임을 의미한다. 탈무드에서의 평등 개념은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서양 계몽주의 철학에서의 평등 개념은 칸트에 의해 명백하게 표현되었는데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인은 각기 목적이고 목적인 한에서만 동등하며 서로 수단이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런 사상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상가들은 착취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프롬은 산업사회로 오면서 변질된 평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평등의 개념은 탈무드의 명제와 칸트의 목적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래의 의미의 평등 개념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은 서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이면 바로 이 점에서 평등과 독자성은 동시에 성립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개개인은 서로 동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대체 가능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표준화된 역할 수행자로 조직하며 평등은 차이의 존중이 아니라 기능의 동일화로 변질됩니다. 남녀 평등조차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차이를 인정한 동등성이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기능 단위로의 편입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전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 차이가 컸고 차이는 있지만
위계가 존재했다면 현대 산업사회는 노동시장 중심 사회로 역할이 표준화되었고 남녀 모두 동일한 기능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차이를 인정한 평등이 아니다 보니 남성과 동일한 기능 단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일은 원시 부족에서 보여졌던 아니면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도취적 합일과 달리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지 않으면 관습과 규범에 의해 냉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실존적 분리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단지 억제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와 일치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고립과 공허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적 수단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 의존, 자극 추구와 같은 도취적 행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프롬의 분석에 따르면 동일성에 의한 합일은 분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적 활동을 통한 분리불안의 해결.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관료적 조직과 표준화된 생활 양식 속에서 평균화된 존재로 기능하게 되며 노동과 오락, 휴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대부분이 기성화된 틀에 따라 조직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사고는 타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문화적 소비와 여가 활동마저 획일적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인간의 분리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무감각하게 억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세계와의 결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적 작업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통합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결합이 아니라 인간과 작업 대상 사이의 기능적 결합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생산적 활동은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고립감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타자와의 실존적 분리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프롬은 창조적 활동이 인간 실존의 중요한 표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분리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개인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인격적 합일, 곧 사랑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미성숙한 해결 방식의 공통적 한계. 생산적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대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도취적 융합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일시적이다.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일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합의를 갈망하는 존재이며 이 욕구는 인간과 사회를 결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단순히 합일로 정의할 경우 그 합일의 성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생적 합일은 두 개인이 독립된 인격으로 서지 못한 채 상호 의존 속에서 결합하는 관계로서 지배와 복종 또는 심리적 보완 관계를 통해 분리 불안을 억제하지만 그 대가로 자율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숙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관계이며 상대를 흡수하거나 의탁하지 않고 상호 인정을 통해 합의를 실현합니다. 따라서 공생적 합일이 의존을 통해 고립을 회피하는 미성숙한 결합이라면 성숙한 사랑은 독자성과 합일이 동시에 실현되는 관계로서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완성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능동적 존재 방식으로 규정하는 이론적 핵심을 이룹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다. 스피노자는 활동에 대한 능동성의 개념을 가장 명백하게 정식화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한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별하며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스스로 감정의 원인이 될 때를 행동의 상태, 다시 말해 능동적 감정의 상태로 보았고, 외부 원인에 의해 움직일 때를 격정의 상태, 즉 수동적 감정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외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충동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격정으로 보고, 이것은 수동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능동적 감정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힘을 발휘하는 자유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스피노자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는 덕을 인간 존재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프롬은 이 관점을 바탕으로 사랑을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힘이 발현되는 능동적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즉,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명제는 사랑을 결핍을 보충받는 수동적 획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능동적 표현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핵심을 이룹니다. 비생산적인 사람은 준다는 행위를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생산적인 사람에게 준다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과 잠재적 능력이 현실 속에서 발현되는 최고 형태의 활동으로 이해됩니다. 준다는 행위는 자신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즐거운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소유의 감소가 아니라 존재의 확장이며, 인간이 자기 힘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실존적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만이 아니라 기쁨, 관심, 이해, 책임, 지식과 같은 자신의 내적 풍요를 나누어 타자의 생명과 성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생동성과 현실성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사랑에서의 준다는 행위는 의무 수행이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긍정하고 활성화시키는 창조적 관계 행위이며, 외적 강제나 결핍의 보상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받음에 의해 완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내적 충만성의 자유로운 발현으로서의 준다는 행위 안에서 그 본질을 드러내며,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인간 실존의 충만한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프롬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은 사랑으로만, 신뢰는 신뢰로만 교환하게 될 것이다. 예술을 감상하려 한다면 당신은 예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관계는 당신의 의지의 대상에 대응하는 당신의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생명의 분명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곧 당신의 사랑이 사랑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표현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고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랑에서만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생은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는 관객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정신분석가는 환자에 의해 치유된다. 마르크스는 관계를 수단적인 교환 관계가 아니라 존재적 대응 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감정이 외부에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 존재의 질이 관계의 질을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술의 경우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작동이 되어 내 존재의 질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사랑이고 불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퇴보하게 한다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성숙한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이제까지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고 주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롬은 능동적으로 사랑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능동적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보호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보호라는 사랑의 속성은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프롬은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호라는 속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이 악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할 것을 명령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느님이 그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 두려워 전도의 사명을 피해버린다. 그는 질서와 율법에 대해서는 강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피해 도망하려고 애쓰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사랑과 연대감의 결여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난 고립과 폐쇄를 상징한다. 하느님은 요나를 구해주고 그는 니느웨로 간다. 그가 니느웨 주민들에게 하느님의 명령대로 설교하자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생활 태도를 고쳤고 하느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요나는 몹시 화가 나고 실망한다. 그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가 실행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요나는 하느님이 그를 태양에서 보호하려고 자라게 한 나무 그늘에서 간신히 위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이 이 나무를 시들게 만들자 요나는 낙담하고 화가 나서 하느님에게 불평을 한다. 하느님은 대답한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박덩굴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정의는 알지만 사랑을 모르는 자에 대해 프롬은 구약성서의 요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합니다. 요나는 죄를 지은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는 정의와 법에는 철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피해 도망치다 고래 뱃속에 갇힌 것은 사랑과 연대감이 없는 상태가 가져오는 고립과 폐쇄성을 상징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박덩굴의 비유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박덩굴 논쟁에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덩굴이 시들어버리자 화를 냅니다. 이에 하느님은 너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한 박덩굴을 아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요나가 박덩굴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대상을 위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과 노동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프롬은 하느님의 대답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일하고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이 곧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과 수고가 들어간 대상을 사랑하게 되며 역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일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요소로서의 보호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나는 당신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책임을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프롬에게 있어 책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책임 리스판서빌러티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응답할 수 있다 리스판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이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 그것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활을 그저 형제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나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듯 상대방에게도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능동적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존경으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랑에 책임만 있고 존경이 없다면 그 사랑은 쉽게 지배나 소유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존경의 어원은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존경은 필연적으로 착취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 그 나름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존경입니다. 능동적 사랑의 네 번째 요소인 지식은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요소인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본질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비밀을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사랑 없이 이 욕망만 앞세우면 상대를 지배하고 파괴해서라도 그 속을 보려는 끔찍한 가학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은 나 자신을 온전히 던져 상대와 하나가 되는 합일의 행위를 통해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는 마치 신을 머리로만 논하려는 신학이 결국 한계에 부딪혀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끝도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석이 아닌 합일로 체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알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능동적 사랑을 하려면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롬은 이어서 그 대상에 따른 사랑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분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능력이 발달하는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갓난아이는 아직 대상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도취 상태에 있으며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획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지만 바로 그 무조건성 속에서 아이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약 8살에서 10살 이전까지 아동의 핵심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비로소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욕구가 생겨주는 행위를 통해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청년기에 이르면 자기 본 위성을 넘어 타인의 욕구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되고 사랑은 고립을 극복하는 능동적 결합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발달은 사랑의 대상 변화와도 연결되어 초기의 어머니 중심 애착에서 점차 아버지와의 관계로 확장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 생명 긍정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 사회적 세계로의 진입을 안내하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장에는 생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독립을 지향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성과 책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태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외부의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을 통합하여 무조건적 긍정과 책임의 원칙을 함께 지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인간 성숙의 핵심 능력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형제해.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놓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형제애이다. 나는 형제애라는 말로 책임, 보호, 존경,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촉진하려는 소망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형제애를 통해 사람들과의 결합과 인간적 유대와 인간적 일치를 경험한다. 형제애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능, 지능, 지식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적 핵심의 동일성과 비교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러한 동일성을 경험하려면 주변에서 핵심으로 침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로 표면적으로 지각한다면 나는 주로 차이점을 지각하게 되고 이 차이점은 우리를 분리한다. 내가 핵심으로 파고들면 나는 우리의 동일성, 곧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다. 중심과 중심의 이러한 관계는 주변과 주변의 관계와는 달라서 중심적 관계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사랑의 모든 형태의 기초에는 형제애가 놓여 있으며 이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형제로 보는 보편적 인간 사랑입니다. 형제애는 책임, 보호, 존경, 타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촉진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포함하는 관계로서 인간 사이의 결합과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서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경험에 근거하며 재능이나 지식의 차이는 인간 존재의 핵심적 동일성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프롬은 중심과 중심의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의 관계란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가면을 쓰고 하는 껍데기와 껍데기의 관계라고 본다면 이러한 거칠애를 다 벗어던지고 타인의 진심에 대해 이해하게 될 때 느끼는 동질감을 의미합니다. 즉, 너도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는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표면적으로 지각할 때 우리는 차이를 인식하고 분리되지만 존재의 중심으로 침투할 때 우리는 동일성과 연대의 경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심과 중심의 관계는 외적 교류를 넘어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동일한 언어 표현도 그것이 발화되는 존재의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며 결국 형제애는 인간을 고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보편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가장 근원적 형태이고 이러한 이해는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인간 존재의 능동적 실천으로 규정하는 핵심 토대를 이룹니다.
모성애. 어린아이의 생명의 긍정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보호와 책임이다. 또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유지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소년 또는 소녀인 것은 좋은 일이고,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태도이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아이를 아직도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탐닉은 그녀를 자아도취적으로 만족시킨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자, 창조된 자의 수동적 역할을 초월한 자로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조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창조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손쉬운 방법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의 생활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돌봐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부터 어린아이가 분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분리를 관용할 뿐 아니라 바라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모성애는 비이기성, 곧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으로 변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많은 어머니는 모성애라는 그들의 과업에서 실패를 겪는다.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은 분리를 견디어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모성애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긍정하는 사랑이며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는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보호하고 책임지는 기능이고, 둘째는 삶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감정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기능입니다. 프롬은 이를 상징적으로 젖과 꿀로 설명하는데, 젖이 생명 유지라면 꿀은 삶의 기쁨과 존재의 환영입니다. 따라서 참된 모성애는 단순히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가 살아있음 자체를 긍정하도록 돕는 태도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 상태는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삶에 대한 사랑도 불안도 모두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모성애는 소유나 지배가 아니라 창조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통해 창조적 만족을 얻지만 아이를 자신의 일부로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성애의 본질은 아이가 성장하여 독립된 존재가 되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모성애는 아이의 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며 분리 이후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성숙한 모성애란 모든 것을 주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이의 행복과 독립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이며, 이러한 이해는 사랑의 기술에서 인간 사랑의 성숙성을 설명하는 핵심 원리로 제시됩니다. 성애. 형제애는 동등한 자들 사이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력한 자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사랑과 대조적인 것이 성애이다. 성애는 완전한 융합, 곧 다른 한 사람과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성애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성애는 아마도 현존하는 사랑의 형태 중 가장 기만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성애에는 형제애와 모성애에는 없는 독점욕이 있다. 성애의 이러한 배타적 성격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성애의 독점욕은 소유적 애착으로 오해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이기주의다. 그들은 서로를 동일시하는 두 사람이고, 그들은 단일한 개인을 둘로 확대함으로써 분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들은 고독의 극복을 경험하지만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서로 분리된 채로 있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곧 그들의 합일 경험은 환상이다. 성애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견해와 성애는 의지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견해는 모두 옳다. 혹은 더욱 적절하게 말하면 진실은 전자에도 후자에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상도, 또한 어떠한 환경 밑에서도 이 관계는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성애는 특정한 한 사람과의 완전한 결합을 지향하는 사랑으로서 형제애나 모성애와 달리 본질적으로 배타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배타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형제애나 모성애가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반면 성애는 두 사람만의 융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애는 흔히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강렬한 감정과 동일시되지만 이러한 폭발적 경험은 일시적이며 이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붕괴의 체험일 뿐이며 단순한 친밀감의 형성이나 성적 긴장의 해소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성애야말로 가장 매혹적이지만 제일 속기 쉬운 기만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면서 초기의 강렬함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이때 성적 욕망이 사랑으로 오해되는 기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나 소유적 애착은 진정한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인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는 이기적 결합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은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사랑은 감정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사랑은 의무로 보는 쪽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보는 편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랑을 의무로 보는 편에서는 사랑은 약속이며 부부라는 인연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그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애는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의지와 책임을 포함하는 관계이며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려는 능동적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성애는 무조건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도 아니고 실패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성숙한 인간 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능동적 결합의 행위로 설명하는 핵심 논지로 제시됩니다. 자기의 사랑의 개념을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애는 이기심과 같다고 생각되고 있다. 장칼뱅은 자기애를 패스트라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기애를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의 가치 판단은 칼뱅의 가치 판단과 다르지 않다. 프로이트는 자기애를 자아도취, 곧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아도취는 인간의 발달에서 매우 초기 단계이고 후에 이 자아도취적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근원이 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애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의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에리히 프롬은 자기애를 이기심이나 죄악으로 보았던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면서 건강한 자기애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의 전제 조건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자기애를 전염병인 패스트와 같은 죄악으로 보았고 프로이트는 이를 유아적인 자아도취인 나르시시즘으로 보았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능력이 100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50 정도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50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롬은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태도이자 능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타인이든 자신이든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을 향한 보호, 존경, 책임, 이해의 태도가 참된 사랑의 구성 요소라면 동일한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의 정당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 역시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자기애와 타자애는 상호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 능력의 내적 일관성으로 이해되며 이를 간명하게 요약한 사상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명제, 곧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같은 근거에서 사랑한다는 통찰입니다. 따라서 자기애는 도덕적 이기심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논리적 전제이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동등한 가치의 주체로 긍정할 때 비로소 사랑은 온전한 통일성을 획득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은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하려는 욕구에서 생긴다. 모든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그것이 다신론이든 일신론이든 신은 최고의 가치, 가장 바람직한 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류의 발달은 자연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와 땅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이 탈출한 데 특징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원초적 결합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는 이러한 원초적 결합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찾아낸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만일 그가 일신론적 관념의 본질에 따른다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듯 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신은 인간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이 갈망하던 모든 것, 곧 정신 세계의 영역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상징이다. 그는 신이 대표하고 있는 원리를 믿는다. 그는 진리를 생각하고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살고 자신의 인간적 힘을 더욱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만 자신의 전생에는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만일 그가 계속해서 이 말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랑할 줄 아는 충분한 능력의 획득, 신이
스스로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일의 실현을 갈망하는 것이리라. 에리히 프롬에게 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인 사랑과 진리 정의의 상징입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최고의 선과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프롬은 신에 대한 사랑도 인간의 성장 단계처럼 발전한다고 봅니다. 초기 종교에서 보여지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신은 나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아버지나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목의 중심의 종교와 북의 중심의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신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처럼 복종하고 의존하는 사랑을 줍니다.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종교에서는 신이 가진 속성인 사랑, 정의, 지혜를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처럼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의 신은 내 밖의 지배자가 아니라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진정으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롬에 따르면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적인 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본질인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 자신과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가 곧 신을 사랑하는 행위와 하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리히 프롬에게 있어 신에 대한 사랑은 종교적 믿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자연에서 분리된 인간 실존 문제의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사랑에 대한 오해와 본질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 혹은 사랑받는 것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또한 사랑에 빠지는 초기 감정과 사랑을 지속하는 의지를 혼동합니다. 그러나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 격정이 아니라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며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합일에서 떨어져 나온 고독하고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 분리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도취, 집단적 동일화, 창조적 활동 등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해답은 타인과의 인격적 합일, 즉 성숙한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잠재력의 최고 발현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라는 4가지 필수 요소를 갖춥니다. 그리고 모성애, 형제애, 성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인간이 고독과 허물을 극복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서기 위한 유일한 실존적 해답입니다. 프롬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은 능력입니다. 좋은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을 키웠을 때 비로소 누구든 그리고 신까지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성패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확장입니다. 건강한 자기애에서 출발하여 타인을 사랑하고 나아가 진리와 정의로 대표되는 신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외시킨 채 타인만 사랑하는 것은 복종이며 타인을 배제한 채 나만 사랑하는 것은 고립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타인, 세계, 신을 하나의 연결된 생명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적극적 행동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의 관념이나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 돌보고 반응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며 깊이 이해하려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의 행위입니다.
결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연애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란 분리된 개인으로 태어나 세상 전체와 하나가 되어가는 위대한 성장의 과정을 걷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